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의 제2장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입니다. 오늘 학습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이죠? 네, 의사표시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요? 네,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됩니다. 이 효과의사는 일정한 효과를 원하는 표의자의 내부적 의사라고 할 수 있겠고, 표시행위는 그런 내부적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행위입니다. 통상 효과의사, 표시행위라는 용어보다는 효과의사는 의사, 표시행위는 표시로 약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 A와 B 사이에 갑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 라고 할 때에 이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서 A는 B에게 또 B는 A에게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겠죠. 여기서 A의 B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이때 A는 갑 물건을 100만 원에 팔아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예, 이것을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B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표시행위이죠. 한편 B의 A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할 때에 갑 물건을 100만 원에 사야지 라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효과의사이고 그 의사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표시행위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의사표시의 결함입니다. 이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보도록 하죠. 자,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 요소, 즉 의사표시가 유효해야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바로 그 의사표시의 유효권입니다. 의사표시에 결함이 없어야 유효한 것인데, 결함의 유형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의식적인 경우와 무의식적인 경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이고, 무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의사 표시의 의식적 불일치에 관한 것이 비진의 표시 107조, 통정의 표시 108조 이런 것이고, 또 무의식적인 불일치, 이것이 착오에 관한 109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는 하지만 해당 의사표시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 점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110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중에서 비진의 표시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진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사실을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X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는
연봉을 올리려는 요량으로 회사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회사를 사직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A로서는 회사에다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는 내 연봉을 올려주세요 라고 이해를 하고 연봉을 인상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A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가 문제되는데 이 의사표시 구조를 분석해보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리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죠. 네, 이런 것을 비진입 표시라고 합니다. 비진입 표시의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의사표시의 외형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되고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민법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즉 비진입 표시의 효과 문제입니다. 원칙은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7조 1항 본문의 규정입니다. 왜일까요? 이 표의자의 상대방으로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없겠죠. 민법은 이 경우에 표시 행위대로 유효하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겠죠.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 보호가 문제되지 않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당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는 못했지만 알지 못한 데 대해서 과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비진입 표시와 손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A가 갑토지의 소유자인데요. B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A의 B에 대한 이 매도 청약, 이것이 비진입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B는 이 A 의사 표시가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악이라고 하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B는 다시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C 명의로 등기까지 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C는 A, B 간에 벌어진 A, B 간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C는 선의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을 보시면은요, 이 사안에서 일단 A, B 간의 이 매매 계약, 이것은 무효죠. 왜냐하면은 107조 1항 단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칙대로 한다면 C의 갑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이죠. 따라서 A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107조 제2항은 C가 선이라면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07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 내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A의 C에 대한 등기 회복,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A는 107조 2항이 적용되게 되면은 A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부당하게 잃게 되는 결과가 되죠.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A와 B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령 이 사례에서 B가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B는 C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겠죠. 네, 이 매매 대금 받은 거 이것을 부당이득으로서 B는 A에게 반환하라, 이런 식의 청구를 A가 B에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가 상대방과의 합의 아래 행하는 허위의 의사 표시입니다. 108조 1항의 규정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가 자기 자식 B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증여를 활용하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A와 B가 짜고 매매로 가장을 합니다. 즉 실제는 증여인데 형식은 매매를 이용하는 거죠. 이 경우에 이 매매를 가장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장행위를 구성하는 허위의 의사표시, 이것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 중에서 이 세 개, 앞에 세 개, 이것은 비준위 표시와 같죠. 비준위 표시와 다른 것은 이 네 번째, 이것입니다. 즉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점에 있어서 비준위 표시와 차이가 있죠. 통정허위 표시의 효력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108조 1항의 규정이죠. 비준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러나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를 한 경우로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 보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 표시의 효력에 관한 일반 원칙,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해당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통정허위 표시를 무효로 한다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 보호는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 그래서 이 A와 B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죠. 그러나 B와 거래한 C가 있다. 근데 C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한 손의자다라고 한다면 A는 C에 대해서 A와 B 사이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07조 2항에서 본 법리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A가 C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A가 입게 되는 손해, 이것은 A와 B 사이에서 채권적으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107조 2항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착오를 보겠습니다.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109조는 이 경우에 착오자에게 취소권을 주고 있는데, 따라서 착오는 표의자의 진실된 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착오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동기의 착오인데요. 이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의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상가가 조성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서 갑이라고 하는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정보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착오인데요. 의미의 착오라고 하는 것은 표시 행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와 호주 달러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의사 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표시 행위의 착오인데요. 이것은 표시 행위를 실제 의사와 맞게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760만 원으로 말해야 될 것을 670만 원으로 얘기했다. 뭐 이런 경우가 그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표시기관의 착오입니다. 이것은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전달한 경우가 표시기관의 착오입니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착오에서 문제되는 착오에서 문제되는 이 의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합니다. 크게 두 가지 학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제1설은 학설 판도로 보면은 다수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설은 착오에서 문제되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107조, 108조에서 말하는 의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제2설은 착오에서 말하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107조, 108조에서 말하는 의사를 포함해서 거기에 더해서 특정 사정에 대한 인식, 관념까지도 포괄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제2설에 따르게 되면은 이 네 개의 유형 모두 민법 제109조에 의해서 포섭되는 착오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제1설에 따르게 되면은 동기의 착오는 제109조에 포섭되는 착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는 표의자의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 사이에 불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제1설과 제2설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할까요? 이 동기의 착오가 다른 유형과 다른 특징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래 학설에서 논의되는 동기의 착오, 이것은 목적물의 성질 또는 성상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표의자가 해당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직접 연계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2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설과 2설을 얘기했는데 1설과 2설의 가장 큰 차이는 동기의 착오를 109조의 착오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2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법률 행위의 목적물의 성상과 연계되지 않은 단순한 동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목적으로 시계를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자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 이것은 109조에 의해서 포섭될 수 없는 것이면 물론입니다. 이 다음으로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 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률 행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착오의 개념에 관해서 제2설을 따른다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네 유형의 착오 모두 법률 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제1설은 동기의 착오, 특히 성상의 착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1설은 표의자가 그 성상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서 의사표시 해석상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이 된 경우에 한해서 제109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사소한 것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인가 여부는 해당 행위에 관해서 주관적
객관적 표준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표의자에게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 이것이 주관적 표준이죠. 그리고 동시에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여야 합니다. 이것이 객관적 표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이 착오 취소의 요건으로서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이것이 요구될까요? 착오 제도는 표의자의 의사표시만을 고립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의 신뢰까지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에서는 가령 A와 B 사이에 A, B에 대한 의사표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 상대방의 신뢰, 이것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이것은 이 착오 요건에서 제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학설은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착오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효력을 먼저 보면은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요. 109조 2항에서 선의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수적인 사항으로 손해배상 문제가 있는데요. 착오를 이유로 해서 법률 행위를 취소하게 되면은 착오자는 자신의 진실된 의사를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상대방은 예상했던 거래가 좌절되어서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불측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착오자에게 경과실이 있고 그 밖에 불법행위의 요건, 790조 요건이죠.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착오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꽤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개념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입니다. 이 사기 강박은 형사상으로 보면은 사기죄, 공갈죄 또는 협박죄를 구성해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기 강박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해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0조는 이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유효성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법한 기망행위, 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경우죠. 또는 강박행위,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경우입니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기자 또는 강박자의 고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인과관계는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에 의해서 착오가 벌어졌고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단계적인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또 이 강박행위의 경우에는
강박 행위에 의해서 공포감이 조성됐고 그에 기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단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효력입니다. 이 당사자의 사기 강박의 경우인데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인데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C가 말이죠. C가 A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A 당신 B에게 당신 소유의 갑이라고 하는 물건을 B에게 팔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협박에 못 이겨서 A가 B에게 매도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이 A의 B에 대한 이 사안에서 A의 B에 대한 의사표시, 이것이 전형적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A에게 무조건 취소권을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즉 B, 이 B가 그러한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 A에게 취소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 사이에 이 균형을 맞추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107조 2항, 109조 2항과 같은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표시의 결함을 주제로 해서 107, 108, 109, 110조를 공부를 했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이것은 하나의 의사표시를 대상으로 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A와 B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했을 때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A의 B에 대한 의사표시, B의 A에 대한 의사표시, 이게 필요하겠죠. 청약, 승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공부한 107, 108, 109, 110조 이것은 A의 B에 대한 의사표시 요거 하나 또는 B의 A에 대한 의사표시 요거 하나, 이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점, 이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의 B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107조의 경우에는 이 의사표시가 비진입 표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08조에서는 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이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A와 B가 서로 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09조는 뭐예요? 이게 착오다. 그 다음에 110조는 이 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